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앞길이 잘 안 보이거나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단어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되새기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지금 당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피투된,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다. 그 얘기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던져졌다는 거예요. 뭐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이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있죠.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삶의 주체인 나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 선택해서 온 거고 제가 온 것도 선택해서 온 것입니다. 자, 저는 인간의 삶이 이렇게 선택이라면, 인간의 삶의 본질이 선택이라면 과연 선택이라는 단어, 그 뜻은 어디서 왔을까 한번 들여다봤어요. 선택이 영어로 choose라고 하죠. 네, choose라는 동사는 고대 인도 유럽 조어 게우스에서 왔어요. 그런데 선택하다라는 말과 맛보다라는 말이 한 뿌리에서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호모 사피엔스 있죠. 인간을 뜻하는 말. 분별력 있는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분별하는 인간. 사피엔스의 어원도 사페레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것 역시 분별하다 이외에 맛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맛을 보고 분별해서 선택하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즉 인간의 삶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놓인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선택들을 하나씩 맛보는 과정일 겁니다. 맛본다는 건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해보지 않은 일을 처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맛보며 사는 일이겠죠. 탄생과 죽음 사이에 가득 찬 선택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맛보는 것, 경험하는 것, 그렇게 선택할 자유가 있는 삶이야말로 인간 삶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아닐까요? 이 설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뭐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오늘 너 자신의 삶에 충실해라. 이보다 더 인간의 위치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구분해주는 어떤 선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선택할 수 있어요. 바로 지금 무언가는 할 수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란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권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단어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앞길이 잘 안 보이거나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까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아라. 이 단어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되새기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지금 당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우린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하면서 살게 되나요? 인생은 나의 선택이라는데 나는 왜 세 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까요? 그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탄생과 죽음으로 인간을 에워싼 첫 번째 프레임을 경계라고 부른다면 그 경계 안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 두 번째 프레임, 또 다른 프레임을 틀이라고 불러보죠. 틀. 틀이 우리를 어떻게 가두고 있을까요? 이렇게 가두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각자의 틀이에요. 이 틀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새가 둥지를 떠나기 어려운 것처럼 인간은 이 틀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이름은 차임표로 되어 있고 부모님과 형제 다 정해져 있고 나라, 동네, 이웃들, 가정 형편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아무리 많은 선택이 있더라도 나의 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에 선택을 할 수 없는 삶을 계속 살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선택이 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는데 나는 못하는 거예요. 각자의 사정과 조건,
각기 다른 부모와 동네와 나를 둘러싼 환경, 형편, 사정이라 불리는 그런 틀들입니다. 틀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틀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틀 안에만 있으면 인간의 본질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많은 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가둔 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린 각자의 틀에 갇혀 있지만 그 틀을 부수고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나왔을 때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알아차림, 각성이에요. 누군가 각성을 했다는 것은 이전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야 할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즉, 틀에서 나와야 할 강력한 동기와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 때 각성을 주로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어떤 깊은 생각을 접하거나, 평소와 다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거나, 무언가 아주 큰 위기가 닥쳐서 그것을 통과하는 순간이나, 아니면 무언가 절실히 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는 순간, 이럴 때 아마 각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 우리는 책도 읽고 또 다른 사람의 강연도 듣고 서로 모여서 사유를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틀에서 나가야죠. 그렇죠? 저기서 나가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랑 나가는 것과는 또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월든이란 책에 다음과 같이 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 조용히 살다가 가슴에 품은 노래를 한 소절도 내뱉지 못하고 무덤으로 들어간다. 이 모습이 여기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틀을 벗어나는 행위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문지방을 넘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지방을 넘는 것.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넘을 것인가? 자, 언제부터 볼게요. 시간. 아까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오늘 너 자신에게 충실해라. 문지방은 언젠가 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이, 지금이 역치가 시작되는 시점이 돼야 해요. 그런데 틀은 주어졌지만 그 틀의 문은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바라본 것, 반복해서 선택한 것, 반복해서 원하는 것들로 내 틀의 문을 스스로 만들어 달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과 습관의 총합이에요. 내 관심사를 알고 싶으세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으세요? 나를 둘러싼 틀을 형상화해보고 싶으세요? 그럼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거기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고 여러분의 욕망이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선택해온 삶입니다. 알고리즘은 정직해요. 알고리즘이 비단 휴대폰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나의 관계의 일상, 사람과의 관계, 생각의 패턴 등 나를 둘러싼 모든 곳에 나만의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문지방을 넘는다는 것은 내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한 번의 결단이나 어떤 행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바뀌어요.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뭘까요? 습관입니다. 저 역시 첫 소설을 쓸 때 2009년에 문지방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라는 틀. 내가 지금 배우로서 이 정도 대접을 받는데 무명 소설가가 돼야 되나?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어떤 열등감, 또 소설은 내 몫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데 오랜 세월 꾸준히 조금씩 계속 썼더니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문지방을 넘어섰더니 어느 순간에 한 17년이 지나서 저는 소설가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제 소설을 발표하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문지방 앞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지금까지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되었겠죠. 자,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건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에요. 엄청난 결단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문지방은 몸으로 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먼저 반복을 해야 돼요. 이제 끝으로 제가 젊은 시절 문지방을 넘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또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반복할 만큼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살 때 그 어머니와 제 동생을 데리고 셋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가정 형편이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셋이서 갔는데 거기서 영어 배우고 낮에 학교 다니다가 저녁 때 또 주말에는 계속 일해서 학비 벌고 제 동생 용돈 주고 어머니 생활비 보태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21살 때인데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영어도 못해, 집도 좀 어려워, 이 세상에서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 같고 어디 가도 별로 환영받지도 못하고 그럴 때였는데 어느 날 동네에 막 생긴 달라스 바베큐라는 식당에 웨이터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식당에 주방장이 새로 온 겁니다. 어떤 흑인 주방장이 왔는데 키는 저랑 비슷한데 체격이 정말 좋은 당당한 체격의 주방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당당함이 너무 부러워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처럼 이렇게 체격이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방장이 너 나처럼 되고 싶어? 그럼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루에 팔굽혀 펴기를 1,500개씩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네. 자,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죠. 자,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팔굽혀 펴기를 하셔도 되고 스쿼트를 하셔도 되고 그냥 체조를 하셔도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한 1분만 해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지방을 혼자 넘긴 너무 어려워요. 같이 할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세요. 습관은 같은 것을 매번 반복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와 비슷한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그 길로 향하는 사람, 동행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서 글을 쓸 때 골방에서 혼자 쓸 때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주변에 같이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위안을 삼고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혼자 하던 어떤 반복적으로 하던 그 알고리즘을 깨고 문지방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으면 같은 소망을 품은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 습관으로 정착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팔굽혀 펴기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앉아서 뭘 해주셨어요? 박수가 뭐예요? 응원이 뭐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계속해서. 야, 내가 비록 너랑 같이 팔굽혀 펴기 지금 안 하지만 내가 너 보고 있다. 잘 하나 못 하나? 어떻게? 자, 소리 들리니? 들리지? 내가 보고 있는 거 알겠지 이제? 내가 널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기꺼이 관객이 돼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봐줄 관객이 필요해요. 내가 상대의 관객이 돼주고 그 상대가 내 관객이 돼주고 그렇게 서로 살라고 인간들이 모여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 이 습관을 문지방을 건널
친구를 만드시고 자신을 바라봐줄 관객을 만드십시오. 관객을 만드는 방법은 내가 먼저 상대방의 관객이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를 만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의 친구가 되어주면 둘은 친구가 됩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우리 1분 했죠? 1분 정도 했죠? 1분 동안 제가 몇 개 했어요? 세 보신 분 있어요? 네? 50개. 네. 50개 했거든요. 지금처럼 29번만 더하면 몇 개죠? 1500개. 그렇죠. 지금 1분 걸렸거든요. 지금처럼 29번만 더하면 하루에 1500개의 팔굽혀펴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냥 1500개라는 숫자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저 사람이 나를 인종차별하나? 놀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해봤더니 몇십 개는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몇십 개를 몇십 번으로 쪼개서 하루에 넣어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30개,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30개, 화장실 갔다 와서 50개, 이런 식으로 일하러 가서 공강 시간에 강의실 옮겨 다니면서 30개, 50개씩 했더니 실제로 몇 달도 안 돼서 하루에 1500개를 하게 됐어요. 바로 이때예요. 이날 저는 문지방을 넘은 거였어요. 넘고 났더니 저는 다른 세계로 가게 됐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죠. 팔굽혀펴기와 탤런트가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한번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서 문지방을 넘으면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훨씬 높아져요. 인생은 자기 인생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문지방을 넘어서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한 번 올라간 것은 절대로 다시 더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것이 팔굽혀펴기라는 문턱이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 하고 싶고 너무나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 무섭고 엄청나 보여서 도전하지 못하고 평생 바라만 보던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도전하는 방법도 팔굽혀펴기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잘게 쪼개서 조금씩 습관으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다른 인생의 국면을 살고 있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꿈틀거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서서히 조금씩 움직여서 그 모습이 변하는 것을 꿈틀거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무리 자신을 올가매는 틀이 좁고 작더라도 누구나 꿈틀거릴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하루 중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가지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생각지 않던 다른 국면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새로운 것을 해보세요, 문지방을 넘어보세요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살아봤더니 어떤 성공이나 어떤 커다란 일들은 내가 이걸 해야지 결심하고 막 큰 결심이나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고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그것들을 다 이루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게 되길 바라고요. 2026년 나중에 돌아볼 때 오늘 6월 6일이 서로의 기억에 남는 좋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차일표 작가님의 보라쇼였습니다.